예, 안녕하세요. 2부에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을 도달하게 하려면은 수업, 그 다음에 평가,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것은 수업에서 예방 지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를 할 때 활류 평가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가 끝난 후에 학생들이 미도달이 예상이 된다면은 보충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수업에서 예방 지도, 평가에서 활류 평가, 학기 중에 보충 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예방 지도하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연습으로 주요 개념을 익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사용해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참여를 유도해서 평가 자체를 학생이 주도할 수 있게 학생 주도 평가로 이끄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예방 지도의 핵심은 사전 평가와 학생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해서 지식과 태도를 갖는 게 바로 수업 시간에 예방 지도하기의 목적입니다. 퀴즈를 활용해서 수업하기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퀴즈, 즉 퀴즈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통합각 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형식을 OX로 할지 객관식으로 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OX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퀴즈방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싱글 플레이와 라이브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싱글 플레이는 학생이 혼자 하는 거지만 라이브 플레이는 여러 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화면에 app.quiz.net을 알려주고요. 접속 번호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592587 이렇게 저는 접속 번호가 자동 생성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학생들이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퀴즈를 만든 선생님들께서는 꼭 게임 시작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퀴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먼저 학생들이 아까 이야기한 퀴즈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나 아니면은 캐릭터나 다양하게 이름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는 화면인데요. 맨 왼쪽에 플레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간단한 음악이 나오면서 이 화면이 뜰 텐데요. 문제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1번 수소, 2번 질소, 3번 산소, 4번 철. 정답은 1번이죠. 여기 보면은 이 캐릭터가 1번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폭탄이 일정한 10초나 15초 후에 이렇게 터지는 건데요. 또 목타는 학생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를 다 풀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퀴즈 게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번은 아인슈타인이 다 맞췄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잔나비, 3번은 김태호,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름으로 몇 등을 했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퀴즈 게임은 뭐 등수를 보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또는 부끄럽지 않게 하면서 기본적인 지식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주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퀴즈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꼭 최소 성취 수준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수업 방식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멘티미터입니다. 이거는 아까 거보다는 좀 더 그 내용이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그 수준이 높아 보이죠. 아까 거는 이제 다양하게 캐릭터가 나왔다면은 이 두 번째 거는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면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여건이나 아니면은 또 수업 분위기 또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앞에 있는 퀴즈를 사용할지 아니면 멘티미터를 사용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멘티미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요. 퀴즈를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유어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넣는欄이 있고요. 옵션에 정답과 질문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오른쪽 붉은색 원에 게시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프레젠터 스크린이라고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551-6636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코드를 입력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오디언스 스크린인데요. 이게 청중들이 학생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를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수소, 산소, 헬륨, 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느 게 제일 많은지 고르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를 모두 고르세요. 약 33%의 학생들이 수소와 헬륨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17%의 학생들이 산소와 탄소를 선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혹시 실수로 산소나 탄소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면은 내가 실수로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정답을 맞추지 못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고 1대1로 틀렸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통보받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들이 어떤 것이 정답이고 또 어떤 것이 오답이고 또 친구들과 이 과정에서 왜 산소나 탄소가 아닌지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알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또 오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멘티미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실 때는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잘 안내해 주고 또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소란스럽거나 산만해질 수도 있지만 또 학생들끼리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퀴즈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한 두세 개 정도 이 퀴즈를 이용한다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수업 중에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예방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류평가학인데요. 환류평가는 학생들이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교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일회성 수행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류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의 성장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과정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갖고 있는 관점을 교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환류평가의 핵심은 학생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요. 강점을 살려서 최소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지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순서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행평가 점수의 극간을 조절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수행평가를 채점할지 점수 극간을 조절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환류평가를 반드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제로 내주게 되면은 잘하는 학생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또는 타인의 도움을 얻어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장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환류평가의 핵심은 꼭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RGB 규칙입니다. 한 총 3회 정도 RGB 규칙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점 기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평가 기준이 총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진화의 증거 사례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8번에 진핵생물의 세포 분화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생명과학 2 과목의 평가 기준입니다. 채점 기준은 총 25점부터 9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로를 치고 점수가 하나씩 나와 있죠. 이 점수는 환류 지도에서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학생이 개선하면은 교사가 다시 부여하는 점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점에서 시작한 학생은요, 한 2번, 3번에 걸쳐서 13점이나 14점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15점에서 시작한 학생들은 20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회성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환류 점수를 다시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환류평가의 장점은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2-3번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데서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최소 성취 기준을 넘어서는 성장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RGB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RGB 규칙은 첫 번째는 빨간색이고요. 두 번째는 녹색, 세 번째는 파란색으로 학생들이 개선한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학생들이 검은색으로 썼지만 환류를 교사가 해주고 나서 피드백 이후에는 빨간색으로 내용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평가지를 보고선 다시 한번 교사가 환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환류가 필요 없겠다 싶으면은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멈추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2-3번 정도의 피드백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환류했을 때는 학생들이 녹색으로 글을 써서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류는 파란색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RGB 규칙 외에도 더 많은 색깔을 사용해서 제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수행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학생들도 이거 하나만 모든 평가에 매몰될 수 없기 때문에 2-3회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류 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선생님들이 처한 학교 수준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여건, 그 다음에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류 점수를 그때마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개인차나 동기부여를 고려한 평가인데요. 학생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점 맞았는데 1차 환류 후에 22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류에 23점, 세 번째 환류에 25점 이렇게 평가의 점수를 올려갈 수도 있고요. 9점 맞은 학생이 11점, 12점, 14점 이렇게 올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환류가 끝난 이후에 점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들의 편차가 아주 조밀하게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죠. 아까 단계별로 공개할 때는
학생들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차와 동기부여를 고려했다면요. 마지막에 환류 점수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은 환류의 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3점 맞은 학생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환류 후에 그때마다 점수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교사와 환류에 대해서 상의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 번 조율한 후에 마지막으로 26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9점을 맞은 학생이 있다면 1차, 2차, 3차 환류 후에 최종적으로 13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자, 환류평가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과연 내 수업하는 교실에서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학교에서 적절한 방법인가? 처음부터 막바로 평가에다가 도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에 도입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평가에 관련 없이 여러 번 연습한 후에 환류평가를 운영하시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두세 번의 연습한 후에 환류평가를 운영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GB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인 것 같습니다. 세포호흡의 전 과정을 요약하여 설명하시오. 세포호흡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검은색 내용이 이 학생이 최초에 서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쓴 내용이 1차 환류한 후에 쓴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녹색 내용은 2차 환류 후에 쓴 내용입니다.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과제를 받았는데요. 이런 LMS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냥 A4나 B4 용지에다가 학생이 새롭게 쓴 내용을 따로 적어서 제출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꼭 LMS를 사용해서 온라인상으로 채점하는 것이 좋은 방식은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맞게끔 충분히 RGB 규칙을 활용해서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꼭 색깔을 쓰지 않고 따로 추가한 내용을 따로 표기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종이에 쓴다던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 중에 보충하기입니다. 학기 중에 보충하기는 이미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수가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지도입니다. 예방지도를 통해서 이미 부족한 점을 충분히 교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학생 정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배경이 복잡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그 학생이 처한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학생의 지적인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교과의 흥미도 때문에 미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보충지도는 10차시 내외의 시간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개별 지도나 소인수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10차시 내로 어떤 학생에게는 10시간, 어떤 학생들에게는 소인수로 해서 15시간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지도의 핵심은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여러분들이 추출한 최소 성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도 방식은 학기 중에 했던 것처럼 강의 일변도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끼리 토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협력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생에 따라서는 독서, 실습, 발표 등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방식을 선정할 때는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한 학생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지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담임교사, 더 필요하다면은 그 학생의 학부모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지도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충 지도 평가가 다 끝난 후에는 최종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지도 성취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학기에 1부에서 총 8개의 성취 기준을 만들었었는데요. 수행평가, 지필평가로 이렇게 나눠서 성취 기준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보충 지도 방식을 결정할 때는 앞에 했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료 해석, 협력 수업, 모형 실습, 그 다음에 온라인 시뮬레이션 아니면은 학생들이 좀 친하게 느낄 수 있는 과학송 등을 활용하기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모형 실습인데요. 여기 보이는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DNA 모형 시뮬레이션을 직접 조작하면서 염기 결합과 DNA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DNA를 만들어 가는지 또 어떻게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이러한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사가 함께 옆에 있으면서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지도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은 아주 쉽게 학생이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충격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주소에 들어가서 학생이 충격의 부드러움과 딱딱함을 선택해서 출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영상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것은 굉장히 충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딱딱한 것은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충돌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면 충돌 시간에 따라서 충격에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드러운 물체와 딱딱한 물체에 따라서 작용하는 시간과 충격량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드러움과 딱딱함을 구별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 시스템송인데요. 이 노래를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최소 성취 수준에 관한 내용 지식을 과학성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런 과학성을 이용한다면은 과학 지식에 대한 선입견이나 어려움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구 시스템 과학성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를 추출해서 문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과정으로 보충 지도 내용을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판구조론 송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학생들이 배웠던 판구조론에 대한 멘툴 대류 이동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지진과 화산이 생기는지 아주 재밌게 애니메이션과 음악으로 표현했죠.
마찬가지로 이 판 구조론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만들고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여러 가지 최소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성취 학생들은 왜 항상 학교에서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어느 학교에 가나 저성취 학생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저성취 학생들은 사실은 중학교 때 이미 저성취 학생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과학에서 학생 성취 특성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총합평가라고 해서 우수, 보통, 기초, 기초 학력 미달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총합평가 방식은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합쳐져서 점수로만 나오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즉 교육적 피드백 정보가 충분하지 않죠.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이 얼마나 변화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수학습 전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합평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항에 초점을 두는 요인 분석보다는 응답 반응을 바탕으로 학생, 즉 사람의 초점을 둔 통계 모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부학습 영역에 따라서 정의적 특성이 결정되게 되죠. 현상에 포함된 과학 원리, 그 다음에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탐구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을 어떻게 세우는지, 탐구 방법을 설계하고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형을 활용해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탐구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론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증거에 기반해서 적절한 논증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의적 특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잠재적인 집단이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과학자 그룹입니다. 이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참여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모든 세부 학습 능력에 있어서 균형적인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문제 해결 학습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과학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이 의사소통을 조금만 좀 높이면은 앞에 얘기한 미래과학자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정규 과학 수업이나 과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요, 이론보다는 직접적인 실험이나 탐구를 통해서 또 발표하고 많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과학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여러 가지 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료의 의미를 직접 해석하고 발표하는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고력이 늘어나고 의사소통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그룹은 과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그룹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과학 자료를 잘 읽게 하거나요, 또 친구들, 주변에 있는 동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익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학습량을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학습 태도 신장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지식보다는요, 학습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교사와 학교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룹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과학자 그룹은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에 대한 것은 남학생이 약간 높습니다. 미래과학자 그룹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살펴본다면 읍면지역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학습 태도를 길러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이 약간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래과학자 그룹은 국공립이나 사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태도에 대한 것은 사립보다는 국공립에서 약간의 학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의사소통이나 사고력, 지식이 필요한 그룹들은 거의 대부분 남학생, 여학생, 대도시, 읍면지역, 그 다음에 국공립이나 사립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교실에는 미래과학자 그룹에 있는 학생들과 태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앉아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다양한 지식을 깊게 탐구할 수 있게 수업을 설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초 미달 학생들은 또 어떤 정서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동기입니다. 동기가 없고 또 무기력이 굉장히 학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동기와 학습된 무기력의 되풀이라고 합니다. 또한 또래나 가족, 사회와 불편한 관계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정적인 정서 경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는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이 학생이 참여하고 싶어도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 학습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신념도 굉장히 막연하게 되죠.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탈과 비행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을 잘 살펴본다면 생활 속에서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훌륭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잘 개발하고 강점을 재발견하는 것이 이 학생을 지원하는 가장 최선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소 성취 기준에 대해서 교사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가 기준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학생들은 마치 최소 성취 기준을 허들을 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학교가 또는 교사가 기준에 도달하는가에만 관심과 지원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학교에 왔는데 수많은 성취 기준들이 내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은 마치 운동선수가 허들을 넘다가 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교사가 제시하는 기준이 학생의 삶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내가 가르치는 지식이 어떻게 학생의 삶에서 활용되는지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읽기, 쓰기, 듣기, 그 다음에 생활적인 기술들, 그 다음에 학생이 굉장히 기반한 생각들, 창의력들, 그 다음에 말하는 것들, 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 성취 기준을 재석한다면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최소 성취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2부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예방 지도를 하고 평가에서 환류 평가를 하고 학기 중에 보충 지도하는 것으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교마다 다른 여건과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 되겠죠. 제가 추천한 것들이 모든 학교에서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하게 선생님들께서 더 응용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식을 찾아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사마다 다른 교수학습 역량과 강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교사가 잘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같은 교과나 아니면 과학 교과에서 협의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사의 제안을 잘 듣고 또는 다른 교사의 약점과 강점을 잘 파악한 후에 내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저성취 학생을 위한 재료비와 활동비를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마다 11월이나 12월이면은 내년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수학습 비용 예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나 활동비를 미리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학기 중에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저성취 학생을 위한 활동과 수업 계획은 1년 전인 10월이나 11월부터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과 함께 최소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또 문항을 개발하고 또 보충 지도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최소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과 그 다음에 재료비, 활동비를 확보하셔서 모두가 함께 다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